내가 말이라고 하는 거냐? 부모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바쁘다고 얼굴 한 번 안 비추던 놈이 명절에도 여행 간다고 전화 한 통 없던 놈이 이제 와서 돈 문제 나오니까 갑자기 부모 자식 차는 거냐? 그 말을 듣고 아들은 표정을 굳히더니 급기야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아빠,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앞으로 잘할게요. 이제라도 용돈도 챙겨드리고 연락도 자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극단적? 그 말에 더 이상 웃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내가 용돈이니 연락이니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냐? 부모가 늙어서 병원에 실려갔을 때는 회사 일이 바쁘다고 안 왔던 놈이 이제 와서 효도하겠다고? 아들은 더는 할 말이 없었는지 침묵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마음을 다잡고 됐고, 내가 너희들한테 줄 건 없다 그러니까 재산 얘기하려고 온 거면 당장 돌아가라. 그 말을 듣자 아들이 못 참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빠, 우리도 부모님한테 받을 권리가 있어요. 받을 권리? 그 말을 듣고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도대체 뭘 해줬다고 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걸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부모로서 내가 받을 권리는 어디 갔냐? 내가 너 키우면서 온갖 고생할 때, 내가 잘 되길 바라면서 등골이 휘도록 돈 벌 때, 부모로서 받을 권리는 어디로 갔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꽉 쥐고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나가라. 이제 너희들한테 줄 것도 줄 마음도 없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박철환 님이 아드님과 갈등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철물점을 운영하며 평생을 살아온 박철환입니다. 이 작은 가게에서 청춘을 보내고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자식들을 키우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어요. 철물점 문을 열면 늘 기름때 묻은 손으로 손님을 맞이했고 철근과 못, 공구 냄새가 몸에 배어 있었죠. 일하는 게 힘들어도 가족들을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장사는 잘 됐습니다. 동네에서 오랫동안 가게를 하다 보니 단골 손님도 많았어요.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일하며 자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게 유일한 목표였어요. 그래서 명절에도 문을 닫지 않았고 비 오는 날에도 가게 앞에 철물들을 내놓고 장사를 했습니다. 돈을 벌어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아끼고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자식들이 커갈수록 기대가 컸습니다. 공부를 잘했으니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성공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면 부모에게도 보답하겠지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철물점에서 종일 서서 일하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래도 견뎠어요. 마당 한쪽에 의자를 놓고 잠깐씩 쉬면서 하늘을 바라볼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 나중에는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군요. 자식들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점점 멀어졌어요. 연락이 뜸해지고 집에 오는 날이 줄어들었죠. 그럴 때마다 아내는 괜찮다며 오히려 저를 다독였습니다.
당신이 너무 걱정하는 거야. 애들도 자기들 인생이 있잖아.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식들이 우리를 챙겨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철물점을 운영하는 동안 아내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매일 같이 가게를 정리하고 장부를 맞추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었어요. 장사를 하다 보면 손님과 실랑이를 벌일 때도 있었고 사기를 당할 때도 있었지만 우린 늘 같이 버텼어요. 빚을 내서 가게를 넓혔던 적도 있는데 그때도 아내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하면 언젠가 다 갚을 수 있어. 자식들이 잘 되면 그걸로 보람 있는 인생 아니겠어. 그 말을 들으면 힘이 났어요.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자식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았지만 부모를 찾지 않았어요. 한때는 일이 바쁘겠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겠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오기는커녕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얼굴 보자 밥 한 끼 같이 먹자.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어요. 아빠 바빠요. 다음에 봐요.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허탈했습니다. 세상을 다 바쳐가며 키운 자식들이었는데 바쁘다는 말 한마디로 부모를 밀어내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내도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서운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어느 날은 저녁을 먹다가 문득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그만 기대해. 애들 바쁜데 우리가 이해해야지.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단 한 번도 밥 한 끼 같이 먹을 시간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 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까지 믿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예전처럼 함께 웃으며 밥을 먹을 날이 올 거라고요. 하지만 그 기대는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저는 철물점을 접어야 했습니다. 이제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허리는 망가졌고 다리는 쑤셨습니다. 손에 잡히는 공구조차 무거워졌어요. 결국 장사를 정리하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 날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섭섭하네요. 가게가 없어지니. 이 말을 듣는데 참 씁쓸하더군요. 평생을 바쳐 일했지만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철물점이 사라지고 나니 하루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아내와 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무언가 공허했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아와서 그런지 시간이 많아지니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자식들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먼저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친구들과 여행 가기로 했어요. 미안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명절에 여행을 간다니요. 자식들이 명절을 부모와 함께 보내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허탈할 뿐이었어요. 아내는 제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다음 날 아내는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 애들한테 신경 쓰고 우리만 생각하면서 살아도 되지 않을까?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우리만 생각하라니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내 말이 맞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새로운 삶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하는 걸 그만두고 우리의 삶을 위한 무언가를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았어요. 부모가 자식을 포기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걸 깨닫게 될 사건이 곧 찾아왔습니다. 아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제 우리만 생각하면서 살자고 했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포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명절날 차려놓은 음식 앞에서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자니 기가 막혔습니다. 텅 빈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야 하는데 아무도 없다는 게 허전했어요. 처음에는 자식들이 시간이 지나면 변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바쁘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부모가 보고 싶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연락을 하면 바쁘다고 했고 만나자는 말에는 다음에 보자고 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그래도 부모니까 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아빠,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 말을 듣는데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저 자식 얼굴 한번 보려고 연락한 게 잘못인가요? 그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공부시키고 먹이고 입혔는데 이제 와서 그만하라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우리도 바쁘고 삶이 있는데 아빠가 자꾸 연락하면 부담돼요. 부담이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 얼굴 보고 싶어서 연락하는 게 부담이 되는 세상입니까? 그 말을 듣고 나니 더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도 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제가 예상했던 최악의 순간이 찾아온 거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침대에 누워서 뒤척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들이 부모를 부담스러워한다고 하니 허탈한 게 당연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이제 진짜 그만해야 해요.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당신은 속이 안 상해. 나 같으면 억울해서라도 가만히 못 있겠어. 평생을 바쳐서 키웠는데 이제 와서 부담스럽다니 그게 말이 되는 거야. 그런데 아내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자식들이 마음을 바꿀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계속 매달리면 더 귀찮아할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살아야 해요. 이 말을 듣고 나니 더 씁쓸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자식들도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막막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그런 걱정을 할 틈도 없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이상해졌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지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라니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원인은 뻔했습니다. 자식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속이 뒤집히고 억울하고 화나고 서운하고 그 감정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몸이 견디지 못한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정말 끝내야겠어. 이러다 나 먼저 가겠어. 그랬더니 아내가 말하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우리 인생을 살자고 했잖아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매달리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그 결심을 굳히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저를 완전히 변화시킨 순간이었습니다. 결심을 했다고 해서 마음이 금방 정리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니까 혹시나 하는 기대가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게 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몸이 안 좋아진 뒤로 한동안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니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약을 먹으면 증상이 조금 나아졌지만 가슴 한쪽이 늘 답답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그러다 큰일 나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잊어버려요. 하지만 어떻게 있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했어요. 연락을 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참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빠,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던 자식이 오랜만에 전화해서 하는 말이 고작 돈 얘기였습니다.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 자식인데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냐 그랬더니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사업. 지금 안정적인 직장도 있는데 갑자기 사업을 한다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야 전화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제야 자식이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바빠서 그동안 연락을 못했어요. 바쁘긴 바쁜 사람은 전화도 못하나? 이건 명백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연락한 겁니다. 저는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면서도 필요할 때는 찾는다는 거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돈 없다. 그랬더니 자식이 당황하더군요. 아니, 아빠가 돈이 없기는 왜 없어요? 철물점 하면서 모아둔 돈 있잖아요. 아, 이놈이 부모를 뭘로 보고 저런 말을 하나 싶었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번 돈을 자기 사업 자금으로 쓰겠다고요? 이게 부모를 대하는 태도입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냐? 우리는 내가 성공하면 부모도 편해질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냐? 그랬더니 자식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내가 이번에 정말 제대로 해보려고. 그래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요. 이제 와서 한 번만 도와달라는 말이 처음이 아닙니다. 학비 때문에 도와달라. 월세 보증금 때문에 도와달라. 차를 사야 하니 도와달라. 그때마다 부모는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존재였겠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줄 아냐? 너는 부모가 힘들 땐 얼굴 한 번 안 비추고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 그제야 자식이 당황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 왜 이렇게 서운하게 말씀하세요? 아, 이 말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서운하다고? 내가 서운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나는 더 이상 내한테 줄 게 없다. 앞으로도 돈 얘기할 거면 연락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내가 다가와 묻더군요. 무슨 일이야?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돈 빌려달라고 연락 왔어. 아내는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요. 기대도 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고 부모로서 마지막 끈을 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을 굳히게 될 일이 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저를 완전히 변화시킨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몸이 점점 나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가슴이 답답한 날이 많아졌고 숨이 가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던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철물점을 정리한 뒤로는 몸을 크게 쓸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 들더니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잠깐 앉아서 쉬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숨이 가빠지고 손까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얼굴이 새하얗네. 괜찮기는 무슨 안 괜찮아. 당장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아내가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나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자식들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자식들은 올까? 병원에 도착하니 의사가 검사부터 진행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심전도를 찍고 피검사까지 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자식들 뒷바라지 한다고 평생을 고생하며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병실 신세를 지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게 원인이라고 하더군요. 심장이 약해져서 앞으로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약을 처방해 줄 테니 규칙적으로 복용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 편하게 지내셔야 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니요.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병실에 누워 있는데도 자식 생각이 나서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바빠서 길게 통화는 못해요. 길게 통화는 못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부모가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길게 통화할 시간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순간 열이 확 올라서 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길게 통화할 시간이 없어. 내 부모가 병원에 누워 있다고 말하는데 그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이야. 그랬더니 자식이 한숨을 쉬면서 말하더군요. 아빠,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요. 나중에 시간 되면 찾아갈게요. 이 말을 듣고 더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동한 자식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습니까? 손톱 밑에 기름때 묻혀가며 철물점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자식들에게는 부모가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그렇게 하찮은 일이었나 봅니다.
그때 병실 맞은편에 있던 환자의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아들이 환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좀 괜찮으세요? 아프시면 바로 말씀하세요. 곁에서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간호사를 부르며 병원비까지 챙기고 있었습니다. 딸도 과일을 사와서 아버지 입에 하나씩 넣어주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 장면을 보는데 속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저 사람도 같은 아버지인데 왜 우리 자식들은 저렇게 못할까? 나도 저렇게 사랑받으며 살아왔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 순간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병원에서 나오는 저를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어디 불편한 데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졌어. 그런데 이제 우리도 생각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아. 아내가 의아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이제 자식들한테 기대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늙어서 쓰러져도 오지도 않을 애들이야. 이런 상태로 계속 살면 나중에 더 비참해질 거라고 당신도 알잖아.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 우리만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피땀 흘려번 돈을 모아둔 통장이었습니다. 자식들 대학 등록금으로 깨진 적도 많았고 자취방 보증금으로 나간 적도 많았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돈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돈을 어디에 써야 할까요? 자식들에게 남겨줘야 할까요? 아니면 나를 위해 써야 할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통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돈을 내 노후를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매달리며 살지 않기로 한 이상, 돈은 나를 위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작은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바쁘게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한테 연락할 필요도 없고 그들이 올까 말까 고민할 필요도 없는 그런 곳에서 살고 싶었어요. 부동산에 연락해서 괜찮은 시골집을 알아보았습니다. 공기가 좋고 조용한 마을을 찾고 싶었습니다. 오래된 한옥이었지만 마당도 있고 텃밭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마음에 들었어요.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로 이사 갈까? 아내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제 얼굴을 보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좋다면 나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연락도 끊고 기대도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시험할 일이 또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시골집을 알아보면서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졌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무거운 감정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면서도 부모로서 당연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서러움이 마음 한구석에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도 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시골집은 오래된 한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집 상태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마당도 넓고 텃밭도 있었습니다. 손만 좀 보면 충분히 살만한 곳이었어요. 한적한 동네라서 공기도 좋고 새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내와 함께 시골집을 둘러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여기 어때?
아내는 한참 마당을 둘러보더니 조용해서 좋네. 여기 살면 우리도 좀 편해질 것 같아. 그래서 계약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침 부동산에서도 계약을 서두르는 게 좋다고 하더군요. 요즘 이런 집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금방 나갈 수 있다고요. 하지만 이사를 결정하고 나서도 머릿속 한구석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돈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평생 벌어놓은 돈이었고 이제는 저와 아내를 위해 써야 할 돈이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자식들에게 알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또 바쁘다는 핑계였습니다. 아빠,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래, 알았다. 나중에 전화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전 재산을 정리하고 이사를 간다는데도 관심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순간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로요. 그렇게 해서 통장을 정리하고 남은 돈을 이사 비용과 생활비로 나누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모를 일에 대비해서 일부는 요양원 비용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새로운 생활을 위한 자금으로 쓰기로 했어요. 하지만 제 결심을 시험할 일이 또 한 번 찾아왔습니다. 자식들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온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바쁘다고 연락 한 통 없던 자식이 갑자기 전화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빠, 갑자기 이사를 간다고? 무슨 일이야? 이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부모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아무 일도 아니었고, 돈 빌려달라고 할 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니, 이제 와서 이사 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관심이 생긴 거냐? 그래서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살려고 시골로 내려가는 거다. 이제 너희들한테 기대할 것도 없고 연락할 일도 없을 것 같아서. 그랬더니 자식이 당황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왜 그렇게까지 해? 우리가 연락 자주 못했다고 서운해서 이러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서운해서 이러는 거라고. 지금까지 부모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사랑을 못 받았는데 이 정도면 서운한 걸 넘어서 비참한 거 아니냐?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운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기대를 접기로 했어. 앞으로 나한테 돈 얘기도 하지 말고 연락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자식이 다급해졌습니다. 아빠, 우리가 앞으로 잘할게.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 잘할 거면 진작에 잘했어야지. 이제 와서 잘하겠다고? 그 말을 믿으라고. 그래서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그래. 앞으로 잘한다고. 그러면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어디 있었고, 명절에는 어디 갔었냐? 그제야 자식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말문이 막힌 듯이 어버버거렸습니다. 결국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그런데 다음 날 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식들이 기어이 찾아왔습니다. 시골집에 가기 전에 정리하고 있는 집으로 온 겁니다. 한 손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를 들고요. 현관문을 열자 자식들이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너무 연락을 안 했지? 이제부터 잘할게요. 이 말을 듣고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잘하겠다고? 돈 얘기할 때는 연락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부모가 전 재산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간다니까 갑자기 찾아온 거냐? 그래서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됐다. 이제 와서 잘하겠다고 하면 뭐하냐? 난 이미 너희들한테 정을 다 떼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라. 그러자 자식들이 안절부절 못하며 발을 들여놓으려 했습니다. 아빠, 진짜 너무하시네. 그래도 부모 자식인데. 그래서 한마디를 더 해줬습니다. 그래. 부모 자식이지. 근데 그 부모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너희들은 어디 있었냐? 명절에도 얼굴 한 번 안 비추더니 이제 와서 부모 자식 타령이냐? 그 말을 듣고 자식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는 눈치를 보며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그래도 저희가 사과드리고 싶어서. 그 바구니를 보는데 갑자기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 돈 얘기할 때는 연락도 없던 것들이 이제 와서. 과일 바구니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됐다.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부모 자식 인연 끊었다 생각하고 살아라. 그리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한동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났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저는 드디어 자식들에게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진짜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집으로 내려가서 오로지 저를 위해 사는 삶을요. 하지만 그 새로운 삶 속에서도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시골로 내려온 첫날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마당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철물점에서 평생 일하며 맡아온 기름 냄새도 도심의 매캐한 공기도 없었습니다. 대신 풀 냄새와 흙 냄새가 가득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 짐을 풀었습니다. 오래된 한옥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창문이 살짝 흔들리는 소리, 마당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던 조용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마당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진짜 우리만 생각하면서 살아야 해요. 더 이상 자식들한테 신경 쓰지 말고요.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그렇게 해야겠지.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골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동네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웃들과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텃밭을 가꾸는 할아버지가 있어서 말을 걸었습니다. 이곳에 새로 이사 왔습니다. 텃밭이 참 잘 가꿔져 있네요.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새로 오셨구나.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 말에 혹해서 텃밭 한쪽을 알려주는 대로 상추와 고추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흙이 묻는 게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재미있었습니다. 철물점에서 쇠를 만지던 손으로 흙을 만지니 전혀 다른 기분이었어요. 조금씩 동네 사람들이랑도 가까워졌습니다. 노인정에서 바둑을 두며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차 한 잔 마시면서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듣다 보니 금방 친해졌습니다. 다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에게 실망한 사람도 많았고 늙어서야 혼자가 된 사람도 많았습니다. 노인정에서 누군가 서예를 배우러 다닌다고 했습니다. 예전부터 한번 배워보고 싶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일이었습니다. 이제야 시간이 생겼으니 해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에 가서 서예 강습을 신청했습니다. 처음 붓을 잡아보니
손이 떨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며 마음을 가다듬으니 머릿속이 깨끗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스승님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처음 치고는 잘하시네요. 천천히 집중하면서 쓰면 마음도 편해질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붓을 들었습니다. 붓끝이 종이에 닿을 때마다 마음속의 불안과 미련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자식들 생각도 덜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연락도 오지 않았고 저도 굳이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서운해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제가 내린 결정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한동안 보지 못했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낸다. 왜 전화했냐? 아니, 그냥 너무 조용해서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조용하게 사는 게 더 좋다. 자식들 신경 안 쓰고 나를 위해 살려고. 그 말에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가끔은 얼굴 뵈러 가도 되죠?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원하면 오든지. 근데 나는 이제 너희한테 기대할 것도 없고 내가 뭘 해주길 바라지도 않는다. 아들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에서 조금 서운한 기색이 느껴졌지만 그건 이제 그의 몫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드디어 자유를 찾았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고 오로지 저를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서예를 배우고 마을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한때는 자식들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저를 위한 삶을 살 겁니다. 문득 붓을 들어 종이에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내 인생, 내 것이었다. 그 글자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찾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예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마당에 낯익은 자동차가 서 있었습니다. 보자마자 한숨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어색한 표정으로 옆에 서 있었고 아들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바쁘다며 얼굴 한번 보이지 않던 놈이 이렇게 불쑥 찾아올 이유는 뻔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들은 헛기침을 하더니 느릿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이러시면 안 되죠? 뭘? 통장 정리하고 집까지 팔고 미리 상의하셨어야죠?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상해? 평생 부모 뒷바라지는 당연한 거였으면서 이제 와서 돈 문제가 생기니 상의해야 한다는 건가? 비꼬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 그랬냐? 근데 말이다. 내가 내 허락 받고 돈 써본 적이 있더냐? 아들은 표정이 굳었습니다. 며느리도 눈치를 보면서 아들의 팔을 살짝 잡았지만 아들은 기어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부모 자식인데 최소한 말은 해주셨어야죠. 갑자기 집까지 팔아버리시면. 거기까지 듣고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이라고 하는 거냐? 부모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바쁘다고 얼굴 한 번 안 비추던 놈이 명절에도 여행 간다고 전화 한 통 없던 놈이 이제 와서 돈 문제 나오니까 갑자기 부모 자식 차는 거냐? 그 말을 듣고 아들은 표정을 굳히더니 급기야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아빠,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앞으로 잘할게요. 이제라도 용돈도 챙겨드리고 연락도 자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극단적? 그 말에 더 이상 웃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내가 용돈이니 연락이니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냐? 부모가 늙어서 병원에 실려갔을 때는 회사 일이 바쁘다고 안 왔던 놈이 이제 와서 효도하겠다고? 아들은 더는 할 말이 없었는지 침묵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마음을 다잡고 됐고, 내가 너희들한테 줄 건 없다 그러니까 재산 얘기하려고 온 거면 당장 돌아가라. 그 말을 듣자 아들이 못 참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빠, 우리도 부모님한테 받을 권리가 있어요. 받을 권리? 그 말을 듣고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도대체 뭘 해줬다고 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걸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부모로서 내가 받을 권리는 어디 갔냐? 내가 너 키우면서 온갖 고생할 때, 내가 잘 되길 바라면서 등골이 휘도록 돈 벌 때, 부모로서 받을 권리는 어디로 갔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꽉 쥐고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나가라. 이제 너희들한테 줄 것도 줄 마음도 없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빠, 이러시면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후회. 나는 이미 충분히 후회하면서 살았다. 내가 너한테 모든 걸 다 퍼준 걸 후회하고, 내가 이렇게 변한 걸 후회하고, 부모로서 너한테 기대했던 걸 후회했다. 이제 더 후회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돌아가. 아들은 씩씩거리며 며느리를 끌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고 마당에서 자동차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며 몸을 풀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시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주머니에서 서예 수업 때 쓰던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 위에는 오늘따라 연습했던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련 없다. 다시 한번 그 글자를 바라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정말로 이제 미련 없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